예?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제일 왼쪽 사진부터 보면 이 포탄의 파편으로 눈하고 뺨하고 턱까지 골절된 모습이죠. 예. 오른쪽 팔뚝하고 팔꿈치에 총상을 입은 후에 팔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스며든 부상병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환자 모습이죠. 진짜 고통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어렵게 수술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후유증. 그렇죠.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살아나긴 했지만 고통. 신경계 이상으로 칼로 벤 듯한 통증을 느끼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약은 턱없이 부족했고 전쟁이 끝난 후 의사의 진료를 받기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열악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널리 유행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약이라는 겁니다. 매약. 매약이요? 매약이 매- 교수님 매약이 뭔가요? 매가 약이다는 뭐 있는데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약을 일단 통칭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그 특허 매약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광고를 했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뭐 애들은가 막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하철이나 막 만병통치약 열시다. 애들은 가라 가. 아저씨, 수험생한테도 좋습니까? 아이 당연한 말씀. 지하철이나 막 참사했다고 하셨어요. 버스인가? 저희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에요. 예. 예. 어쨌든 뭐 옛날에 우리나라의 약장수들이 파는 약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뭐 맞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몸에 좋고 특별한 성분이 있다면 대놓고 공개를 했겠지만 매약의 대부분은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파는 게 부지기수였고요. 의심스럽다. 하지만 의약품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시대엔 의사의 진료 대신 특허약으로 쓰였죠.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술병, 위스키병 네, 들었어요. 그런 모양으로. 그 예거잖아요. 예거밤 아니에요, 완전. 예거. 병도 그렇게 생겼네. 기본적으로 류마티즘과 관련된 관절염, 신경통 이런 데 치료를 할 수 있고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매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직역을 하면 금발 성장제라고 쓰여 있어요. 네? 탈모약인가 탈모약? 탈모약? 맞습니다. 모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죠. 성분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밝히질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쨌건 그 매약의 선전을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매약에도 위험한 성분이 꽤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맘대로 뭐가 했겠죠. 있었을까요? 마약 넣었을 것 같아요. 알코올 넣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나 마약 성분이 들은 아편 같은 거, 그리고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성분을 넣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법적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난 1865년경만 하더라도 미국 내 매약이 한 뭐 1,500가지 이상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매약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던 1885년 매약이 성행하던 남부 애틀란타에서 새로운 매약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이 매약이 오늘의 주제 콜라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매약이었죠. 와, 매약에서 출발했어요? 이 인물은 애틀란타에 사는 존 펜버튼이라는 약제사였습니다. 에디터님, 근데 이 존 펜버튼이 왜 유독 유명했던 거예요? 존 펜버튼이 만들었던 그 매약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기침을 완화해주는 글로브 플라워라는 제품이 있어요. 진짜 먹기 싫게 생겼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저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염색약인데요. 인디언 퀸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름 특이하다. 그 매약은 광고에 아예 대문짝만하게 존 펜버튼의 이름이 딱 박혀 있고요.
밑에는 이 염색약은 미용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우수성과 저렴함에 있어 능가할 게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 광고를 냈다고 보시죠. 이랬던 존 펜버튼은 어쩌다 콜라 원조인 무슨 매약을 만들게 된 겁니까? 존 펜버튼은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몰핀 중독 상태에 있는 펜버튼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약을 찾던 중에 하나의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만 해도 코카인 성분은 순간적으로 뇌를 깨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잎에서 추출해낸 코카인 성분과 콜라나무에서 자르는 콜라 열매의 추출물을 배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 나무가 있어요? 콜라 열매가 있었구나. 그래서 펜버튼이 이 두 가지 주원료를 바탕으로 콜라의 원조가 되는 매약을 만들어요. 자, 병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시죠? 와인 펜버튼은 프랑스산 와인에다가 코카잎이 들어간 매약이 된 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프렌치 와인 코카가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내는 매약이었어요? 당시 신문에 프렌치 와인 코카가 어떤 매약인지 광고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은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굉장한 활력제, 위대한 신경강장제, 맛도 최고. 몸과 두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쾌함을 선사합니다. 모르핀과 아편 중독 및 알코올 성분에 대한 욕구도 치유합니다. 활력과 상쾌함? 펜버튼은 코카인 성분에 중독성이 있을 거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프렌치 와인 코카가 맛도 있고 중독성도 없고 몸에도 좋은 뭐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이제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프렌치 와인 코카는 잘 팔렸을까요? 네. 뭐 엠버튼 이름까지 들어가 있고 잘 뭐 팔렸을 것 저렇게 같아요. 좋다는데 보면. 저도 지금 중독이 될 먹고 것 싶어요. 같아.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좀 새로워서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 펜버튼의 명성과 새 성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한 약국에서만 하루에 한 900개 정도가 팔릴 정도로 히트 상품이 될 뻔했죠. 될 뻔? 펜버튼이 자부심을 갖던 주원료 때문에 지금 말한 프렌치 와인 코카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죠? 당시 애틀란타에서 술 마시는 걸 금주하는 금주법이 시행되는데요. 아하. 술을 못 파니까. 금주법이네, 금주법. 예. 금주법. 그러니까 이제 펜버튼이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주원료가 금지되면 이제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와인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적어도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판매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겠죠. 교수님 그러면 프렌치 와인 코카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대체할 걸 찾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 펜버튼은 1886년 프렌치 와인 코카에서 와인을 빼고 설탕과 물을 넣어 단맛을 대체한 새로운 매약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콜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존 펜버튼은 콜라를 단순히 프렌치 와인 코카처럼 매약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매약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량음료, 탄산음료로 이제 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떠오르는 핫플이랄까요? 뭐 이런 데서 콜라 원액을 이제 사실은 이제 탄산수에 섞어서 팔게 됐던 거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콜라 원액을 어디서 팔았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술집에서 파는 건가? 바 같은데? 바다. 집 같은데? 카페? 탄산음료 매장. 그런 데가 매장이 있었어요? 탄산음료 전문점. 우와, 아니, 카페처럼 직접 만드네요, 이렇게 카페처럼. 제조를 해주네. 예. 이 매장이 한국에 지금 생겨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요게 이제 처음 이제 우와. 코카콜라를 팔았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칵테일처럼 됩니다. 하는 거네, 칵테일처럼. 그러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가요? 어이, 그렇습니다. 오. 당시 탄산음료 매장은 술집을 대체해서 사회적인 교류가 가능한 장소로 각광받는 곳이었습니다. 1895년 통계를 보면 미국 전역에 탄산음료 매장이 5만 개 정도 있었다고. 와, 엄청나죠. 진짜 많다. 게다가 탄산음료 매장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부분 탄산음료 매장에서는 약 28ml 정도의 콜라 원액에 142ml 정도의 탄산수를 섞어서 5센트의 가격에 이제 제공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우리한테 익숙한 그 맛, 톡 쏘는 맛의 콜라가 탄생하게 된 건 바로 이때부터라고 생각해 줍니다. 은비 씨가 또 탄산음료 매장에서 판 다른 탄산음료가 뭐가 있는지도 알았죠? 뭐냐면요.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그 딸기나 라즈베리 등 들어간 그 과일 향이 많이 나는 탄산 음료들이 인기가 많았고 종류만 한 100여 가지가 넘었을 정도로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만약에 이런 탄산음료 매장이 있다면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달려가고 싶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갔겠죠. 맞습니다. 진짜 성수동에 이런 매장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핫플일 것 같은데요. 그쵸, 네. 핫플. 근데 어쨌든 이 콜라가 뭔가 눈에 띄게 잘 팔리게 하려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펜버튼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은비 씨 한 번 더 읽어봐 주실래요? 네. 지적인 음료이자 금주용 음료는 코카잎과 콜라 열매에서 추출한 귀중한 강장제 및 신경 자극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맛있고 기분을 북돋는 상쾌한 음료일 뿐 아니라 두뇌 강장제 및 모든 신경증, 두통, 신경통, 히스테리, 우울증 등을 치료한다. 아, 뭐 치료제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본 이런 광고 문구를 봤다면 콜라를 어떤 음료라고 생각했을까요? 약이네요. 약. 건강한 음료. 건강한 음료, 약. 콜라가 매약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동시에 맛있는 탄산음료라는 메시지까지 더해서 광고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에디터님, 그 존 펜버튼이 콜라 판매를 위해 또 노력한 게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제품을 팔려면 사람도 그렇고 이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업자이자 회계사였던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음료의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성분 2가지, 코카와 그리고 콜라 열매의 콜라를 합쳐서 코카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 사람이 이름을 지은 것도 지은 건데 중요한 로고를 만들었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86년대 때는 기본 글씨처럼 코카콜라 이렇게 써 있었는데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필기체로 이렇게 글씨를 쓴 로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회계사보다 좀 더 디자이너로 근데 콜라는 K의 열매 그 K 아닌가요? 열매는? 하지만 이게 C와 C를 붙였을 때 이렇게 그렇지. 주목받는 아, 그런 그래서 것들까지 바꾼 거예요? 네, 그렇게 아. 이용했다 그래요. 이걸로 코카콜라를 다른 제품들 사이에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CC네, 해요. CC야. 대박.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콜라를 탄생시킨 존 펜버튼은 콜라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셨네. 콜라를 만든 지 3년도 되지 않아 1888년 존 펜버튼이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콜라가 누구 손에 넘어갈지 내지는 이런 존속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경쟁자들은 물리치고 콜라의 사업권을 모두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코카콜라 창립자 에이사 캔들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사 캔들러의 경우는 콜라의 판매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펜버튼이 탄생시킨 콜라의 모든 권리를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얼마 정도 지불했을 것 같습니다. 헐값이죠. 뭐 그렇게 반응도 있지 않았으니까 헐값에 인수했겠지. 아직은 그죠? 한 100달러? 100달러요? 예. 1,000달러? 1000달러도 적습니다. 당시 돈으로 2,300달러.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This card entitles your one glass of Coca-Cola free at the fountain of any dispenser of Coca-Cola. 오.
캔들러는 누구라도 한 번만 콜라를 한번 시음하게 되면 한 번에서 끝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했어요. 그만큼 자신 맛에 있어요. 자신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료 쿠폰 마케팅을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년 전에 최초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시작이 됐구나. 그럼 지금 너무 잘 돼서 안 주시나요, 쿠폰을? 이제는 안 주죠. 아. 예, 이제는 어차피 와서 먹을 건 아니까. 이제는 은비 씨처럼 돈 내고 시험하셔야죠. 맞죠, 맞죠. 유료 시음에. 교수님 근데 이때 무료 쿠폰을 뭐 어떤 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냥 막 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서 무료 쿠폰을 대량으로 뿌리기도 하고요. 잡지 같은 데다가도 이제 쿠폰을 오려오면 그걸 이제 탄산음료 매장에 가져가면 당연히 한 잔을 시음할 기회를 주는 거죠. 처음에 신기해. 적절했겠네. 1894년 그때서부터 20세기 전인 1899년, 그러니까 대략 6년이죠. 6년을 뿌렸다고요? 6년 동안 그 몇만 장을 뿌렸겠는데? 6만 장. 100만 장. 에? 100만 장. 6년, 장이면 망하지 않을까? 6년 동안 뿌렸으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600만 장? 천만. 6년간 배포한 무료 쿠폰 수는 무려 900만 장이 넘습니다. 와. 그래서 이때 대략 이런 식으로 쿠폰 투자한 돈이 한 45만 달러 정도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7억 정도 된다 그러네요. 우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콜라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캔들러의 전략은 들어맞았을까요? 예. 아니요. 아니, 맞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뭔가 실패했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것 아니야, 같습니까? 성공했을 것 같아. 캔들러의 전략은 지금 기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적중했어요. 오. 중독시켜버리는 거죠. 여튼 지금 이 6년 동안에 판매한 콜라 원액이 하루 평균 약 9만 8천 잔 정도로 늘어나서 판매량이 4배가 증가했던 거예요. 투자 대비 훨씬 남는 장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권은비 씨, 네. 캔들러가 진짜 홍보의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무료 쿠폰 말고 또 다른 전략을 세운 게 있어요? 캔들러는 판촉 행사용으로 콜라 로고를 그려넣은 물건들을 엄청 만들어서 또 배포를 했는데 지금의 아이돌이라면 약간 굿즈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왼쪽에 보면 시계 테두리에 쓰인 코카콜라 글자 보이시죠? 오. 그 옆에는 코카콜라 마크를 새겨넣은 달력도 있고 달력. 그리고 여기에는 콜라 가격까지 5센트라는 것까지 적혀 있는 또 로고도 있고요. 진짜 굿즈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로고가 새겨진 부채도 있고요. 부채도 있어. 콜라 광고가 새겨진 서빙 접시까지 진짜 다양한 굿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 저희 굿즈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권은비 씨를 알려야 되니까 또. 네네네. 그래서 캔들러의 전략은 결국엔 애틀란타를 넘어서 콜라가 점점 다른 지역까지 알려지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탄산음료 매장에서 파는 것만으로는 매출 신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캔들러의 어떤 콜라 판매의 한계를 깨트리는 계기가 우연히 찾아와요. 지금 얘기한 캔의 발명, 병의 발명. 좀만 기다려 주실래요? 기현 씨. 기가 막혔나요? 예, 뭐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요. 그 차타누가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2명의 변호사가 에이사 캔들러 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캔들러에게 자신들에게 콜라 원액을 공급해 준다면 병에 담아 팔겠다는 거예요. 이 제안을 듣고 캔들러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기로 했죠. 예, 하기로 했죠. 네. 캔들러는 정말 쿨하게 이들에게 병으로 콜라 완제품을 팔 수 있는 권리, 즉 보틀링 권리를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1달러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소수의 의견에 의하면 계약서 원본에는 뭐 금액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무료로 넘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대박. 자, 근데 이게 이 두 사람이 이 큰 거를 가져갔지만 이거를 자신들 두 사람이 하기에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투자 받아야죠. 네? 지분을 좀 주고. 예. 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마치 이제 봉건제도처럼 자신의 권리를 또 팔아요, 아래로. 아. 즉 보틀러라 불리는 이들을 모집해서 이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야. 그래서 1928년까지 미국 전역에는
1250명이나 되는 콜라병 판매업자, 즉 보틀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병으로 만든 완제품 콜라는 무려 60만 군데 이상의 소매점에 팔려나가 미국 전역으로 퍼졌던 거죠. 이쯤에 전국적인 콜라 유통망이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틀링 시스템 덕분에 더 네. 빨리 퍼졌겠네요. 그렇죠. 미국 전역에. 그리고 대략 1903년 정도에 유리병이 이제 자동화되는 기계가 발명돼요. 그래서 콜라가 미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게 공장에서의 자동화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 그럼 콜라가 전국적으로 쭉쭉 퍼져 나가면서 달라진 점이 또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무렵 콜라는 대중적인 음료로서 모습을 바꿔 나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음료로,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매약으로 미국인들을 사로잡으며 퍼져나간 콜라는 당시 문제가 사실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문제? 예, 뭐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코카인입니다. 그치. 오.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도 안 빠졌구나. 그들은 코카인에 목말라 한다. 탄산음료 매장에 악마가 늘어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의사는 이것이 어떤 마약만큼 위험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왜 콜라에 대한 시선이 바뀐 걸까요? 마약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중독이 된 사람이 늘어났다거나. 비슷합니다. 콜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와 달리 코카인이 더 이상 신비의 묘약이 아니고 일종의 마약으로 보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디코케나이즈 시킨다고 하거든요. 1903년에 코카인 성분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제거시켜요. 그러면 이때부터 콜라가 코카인이랑 손절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1906년에 미국 의회가 순정 식의약품법이라는 Food and Drug Act라는 걸 만들어요. 이로 인해 이전까지 약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던 매약들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매약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이제 이 콜라가 매약이 아니라는 거를 알리려면 또 뭔가 또 홍보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당연하죠. 네, 이로 인해서 매약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라 광고가 점차 달라지죠. 네. 매약의 성분으로서의 약효 선전은 버리고 맛있고 상쾌한 콜라를 마시자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음료수로 완전히 됐네요. 예, 그러면서 1910년이 되면 콜라 매출이 무려 118배 이상으로 원액 매출의 상승을 끌어내요.